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연은 뭐 특별 강연은 아니고요. 여러분 보너스 강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이화 세미나는 현대 모비스와 대진 반도체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매달 두 번째 화요일에 제공되는 세미나인데요. 그래서 저희 세미나 이름이 이화 세미나입니다. 근데 오늘은 두 번째 화요일이 아니고 네 번째 화요일인데 최근에 어떤 필요성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굉장히 회자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일종의 시리즈 비슷하게 제가 세미나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고 하는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밝은 미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인가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부정적인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마땅히 해결해야 될 엔지니어링 챌린지들을 가지고 있고 그 엔지니어링 챌린지를 해결해야만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자동차 산업이 기대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뭐 그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연 제목이 Software Defined Vehicle, Vision or Illus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지니어링 챌린지를 극복을 한다면 Software Defined Vehicle은 지금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는 비전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많은 사라져갔던 기술처럼 일루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올해부터 2회에 걸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에 대한 강연을 했고, 그것이 이제 각각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월 달에 진행했던 특히 서울대학교 AI 연구원에서 진행했던 제 강연과 그리고 6월 달에 진행했던 이화 세미나 강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제가 캡처한 내용인데요. 이 강연의 조회수가 지금 1000건이 넘었습니다. 두 번째 거는 한 400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사실은 1시간 분량의 기술 강연인데 이렇게 많은 조회수가 나온다는 것은 뭐 기술을 하시는 분만 아니라 그 어떤 산업이나 경제를 분석하는 분들조차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에 대한 어떤 지적 욕구가 굉장히 크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올라와 있는 강연에서는 주로 이 아키텍처가 어떤 형태로 진화해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 가능할까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주로 테슬라의 기술과 비교하는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강연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길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핵심 개념이 무엇인가? 과연 소프트웨어만 굉장히 많이 넣으면 그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 되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뭐 이런 내용들의 강연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 가져다 줄 어떤 멋진 미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분석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국내 이제 대기업에서 자동차 IT를 담당하는 그중에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어떤 고 임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역시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 화두였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각자 사람마다 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이해하는 바가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느꼈던 것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은 생각보다 굉장히 명확한 개념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 일반인이든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든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자기 나름의 어떤 상상력을 더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기반으로 어떤 플래닝을 하게 되는 그 말 그대로 일루전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일루전을 걷어내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이 보너스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목차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왜 SDV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광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이제 이건 거시적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뭐 강연 내용은 그렇게 아주 뒷부분에 일부 테크니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주로 스토리텔링 위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경제가 뭐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얼마 전에는 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회사채 시장, 뭐 채권 시장이 굉장히 왜곡돼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를 잘 극복하지 않으면 큰 위기로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드립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위기는 한국의 무역 수지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무역 그 수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내수 경제가 차지하는 비용은 한 20%밖에 안 되고요. 80% 이상이 수출에 의한 무역에 의한 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수출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되고 수출이 안 되면 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국은 거의 300억 달러 흑자를 봤습니다. 근데 올해 반대로 300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600억 달러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제 2022년도에 무역 적자가 트랜지토리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착돼서 당분간은 굉장히 그 무역 적자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대한민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좀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무역 적자를 내는 많은 산업들 중에서 자동차 산업은 흑자를 내고 있어요. 10월 기준에 한 5.5%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한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거는 뭐냐면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대전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환하느냐? 서비타이제이션, 서비스화 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서비스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기술 역량이 부족하고요. 그에 따라서 변화하는 제조업에서 그 부가가치를 확장하는 데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달러의 강세라든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봐야 될 점은 어떻게 하면 제조업에서 이 서비스화에 잘 대응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북한에 보자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제조업 서비스화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화라는 것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제품과 고객과 서비스를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좀 모호한 개념인데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제조업 서비스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의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에요. 추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프로덕트를 서비스화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가 차량에 고성능 AP를 탑재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탑재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subscription based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프로덕트 서비타이제이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반대 개념은 과거에는 제품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고객이 요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주는 거죠. 그걸 거꾸로 서비스 프로덕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제조업에서 제품의 서비스화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가장 어떤 뭐라고 할까 포커스가 바로 자동차 산업, 미래 자동차에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뭐 여기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화 세미나를 열심히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에 대한 정의님이 다 아실 거예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아주 개념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정의가 명확합니다. 차량의 기능, 여기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보는 피처와
그다음에 개발자들이 보는 펑션이 모두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은 미래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왜 그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이 급격히 솔비타이제이션 되고 있고 그런 것의 발현이 바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에는 굉장히 엄청나고 명확한 그런 베니핏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지난주가 현대자동차 그 남양 연구개발본부에서 2030년까지의 R&D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18조 원을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 현대자동차가 그런 거액을 투자할까? 이것은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 가져다 주는 밸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밸류만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은 거대한 빙산이다. 물 위에 떠 있는 이런 베니핏과 창출되는 가치를 제공하려면 그 밑에 모호한 개념과 복잡한 메커니즘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트 컴퓨팅 메커니즘들이죠. 그리고 수많은 엔지니어링 챌린지가 극복이 돼야 되고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물 밑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에 대한 과도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엔지니어링 챌린지를 다 원인을 끄집어내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에 왜 우리가 열광하는가? 뭐 여러 가지 베니핏을 창출한다고 했죠. 그 베니핏은 제품의 개발 각 단계에서 다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가치가 창출이 될 수 있겠어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는 것은 서비스에 오리엔트되어 있다.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어떤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비즈니스 밸류,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런 거에 애당초 포커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얼마든지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 기획 단계에서의 베니핏이고요.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어떤 베니핏이겠어요? 제조업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대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제품의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소위 말해서 표준화된, 공용화된 코모도티 칩들, 코모도티 E 아키텍처, 코모도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OEM이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라는 단위를 가지고 자동차의 피처와 펑션을 구현하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가 계속 끊임없이 공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제품의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효율화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이거는 뭐 단순히 비즈니스 밸류 창출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제품의 어떤 개발 효율성을 창출할 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에서 창출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제품을 이제 판매한 단계에서 어떤 이익이 창출이 될 거예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덕트 서비타이제이션, 서비스 프로덕타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서브스크립션 베이스 서비스, 뭐 프리벤티브 케어 서비스 뭐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끊임없이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어떤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그것들이 다 만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객은 특정 OEM이 제공하는 플랫폼에 종속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 여러 가지 기기들을 연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영학의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커스터머 락인, 커스터머 churn 현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베네핏이 되겠죠. 이런 모든 것을 약속하면서 등장한 것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고 그러니까 OEM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것은 또 그 여러 가지 티어 1들에 있어서 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만큼 현대 모비스의 그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광고가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 체제에서 티어 1은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하드웨어는 물론 납품해야 되겠지만 소프트웨어에 부가가치를 실어서 이 게임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흐름을 현대 모비스에서 정확히 읽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광고 아주 재미난 광고였는데 광고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에 열광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어떤 신세계 많은 밸류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그 내재되어 있는 많은 엔지니어링 챌린지를 고민하지 않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 되면 마치 스마트폰의 오픈 에코시스템처럼 누구든지 벤더가 돼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탑재하고 그리고 많은 콘텐츠들을 서로 배리어 없이 교환하고 유통하는 그런 정말 열린 생태계가 될 것이다 라고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제 결론은 지금 기술로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OEM이 통제하는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폐쇄된 생태계가 서로 신뢰하는 어떤 그 스테이크홀더들 간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냐? 아주 극단적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어떤 제한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은 OTA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 무한히 개방된 차량 생태계와 어, 폐쇄된 OTA 생태계 이 두 개의 간극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저와 만났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소프트 디파인드 비어클에서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문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은 제가 너무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핵심은 소비자의 관점, 제조자의 관점이 일치시키지 않는 거죠. 소비자의 관점은 피처고 제조자의 관점은 그 피처를 구현하는 펑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바라보는 피처를 1대1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또는 그런 체계 이걸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그 원래 오리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오리진은 자동차의 최고 선진국인 독일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2015년경부터 어댑티브 오토사를 설계하면서부터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나아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OTA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OTA라는 기능 이외로는 우리가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뭐 여러 번 그 예시한 이기젠프리에서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자동차에서 이렇게 기능을 서비스로 구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간단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머전시 브레이크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이머전시 브레이크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먼저 전방에 충돌이 가능한 물체가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센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물체를 인식하고 레이더로 거리를 디텍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우리가 제어 시스템에서 늘 알고 있다시피 두 개의 센서 데이터를 퓨전을 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머전시 브레이크 서비스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워크플로우에서의 각 이 박스들, 이것이 바로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서비스냐? 이 카메라 서비스는 센서 퓨전 애플리케이션에게 카메라 데이터라는 것을 전달해주는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워크플로우의 엘리먼트들을 우리가 서비스로 간주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 서비스는 작게 보면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고요. 크게 보면 이머전시 브레이크라고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즘 엔터프라이즈 컴퓨팅에서 등장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도 또 연관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서비타이제이션이니까 그 서비스가 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조할 때 기업의 그런 어떤 과정의 업무를 표현하는 단위이고요. 그리고 이 단위들은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어 있고 서로 상호 조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한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 연동이 가능하기 위해서 표준 인터페이스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표준화된 플랫폼에서 구동을 해야 우리가 다이나믹 디플로이먼트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수행시킬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걸 우리가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런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우리가 일상생활로 대입해 보면 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번 주말에 날씨를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날씨를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기상청 웹서버에 들어가서 거기서 날씨를 받아보는 거죠. HTML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로 그 날씨를 얻을 버튼을 클릭하면 get request가 가서 기상청 서버에서 날씨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이것이 기상청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기상청이 태풍 같은 것이 오면 그 태풍 경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벤트 드리븐 서비스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는 애당초 소비자를 위해서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그 쉬운 개념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것 또는 어떤 엔지니어링 프로덕트로 구현하는 것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 이제 엔지니어들이 해결해야 될 이슈가 되겠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그걸 스트림라인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현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모놀리틱 아키텍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굉장히 방대한 시스템. 원래 이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는 개념이 굉장히 방대한 엔터프라이즈 컴퓨팅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방대한 엔터프라이즈 컴퓨팅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엔터프라이즈 컴퓨팅의 어떤 기능들을 여러 가지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을 쪼개서 그거를 각자 개발팀에 어사인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각자 개발팀들은 사일러 형태로 폐쇄적으로 독립화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개발팀과 저 개발팀 사이에 공유될 수 있는 많은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이 바로 전통적인 그런 IT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모든 그 시스템들을 서비스 단위로 나누고 서비스 단위로 구현해서 이거를 재구성을 해서 거대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자. 이거 다시 말해서 재구성이 가능한 굉장히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구성이 되는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고요. 자동차에서도 이런 개념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직관적으로 봐도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가 이렇게 사일로
형태의 모놀리틱 아키텍처에 비해서 얼마나 장점이 있는지 쉽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이것으로 아주 간략하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유튜브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구름 위에 있는 말씀을 주로 드렸는데 이제 발을 딛고 땅으로 내려와 보도록 하죠. 우리는 엔지니어니까 이런 서비스라고 하는 모호한 개념을 구현해서 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컴파일 앤 빌드를 해서 각 이슈에 다운로드를 해갖고 수행을 시켜야 되겠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과거 슬라이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머전시 브레이크 시스템을 예로 워크스루 이그젬플로 해서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구현하기 위해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기반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펑션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펑션 아키텍처라는 것이 뭐냐? 앞에서 봤던 그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머전시 브레이크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펑셔널 모듈들을 서로 인터커넥트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개념적인 설계가 나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을 이제 이 펑션 아키텍처를 받아줄 수 있는 구현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아키텍처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는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머전시 브레이크와 그다음에 디텍션 앱 그리고 카메라 앱, 레이더 앱 이렇게 4개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구성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앞에서 설계한 펑션 아키텍처를 이 구현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아키텍처에 매핑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디텍션 앱에서 센서 퓨전 펑션과 오브젝트 디텍션 펑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이 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제 이 컴포넌트들이 서비스들을 표현하고요. 서비스와 서비스들은 포트라고 하는 어떤 커넥션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이 커넥션 포인트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을 구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커넥션 포트를 통해서 흘러가는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이 아비트러리 하다면 이 시스템 설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의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디파인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디파인 하기 위해서는 오토사인 경우에는 오토사의 서비스 인터페이스 디스크립션 랭귀지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앱에서는 어떤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가 전달되는가 어떤 인식한 물체의 바운딩 박스들 그리고 그런 바운딩 박스들의 어떤 리스트가 이제 디텍션 앱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다음에 레이더 앱에서는 어떤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가 전달되는가?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의 그 거리, 그 위치 데이터가 전달되겠죠. 여기 이 인터페이스들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흘러다니는지를 이제 개발자가 설계자가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명시를 해주기 위한 수단이 바로 오토사 표준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디스크립션 랭귀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소프트웨어 설계가 완성이 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어떤 하드웨어 위에서 수행돼야 될까를 결정해서 매핑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메라 앱과 디텍션 앱과 레이더 카메라 앱과 레이더 앱은 이 센서 근처에는 센서 머신에서 수행이 되고 그다음에 디텍션은 굉장히 타임 컨슈밍하고 퍼포먼스 그리디한 애플리케이션이니까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노드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 이머전시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간단한 그 MCU에서 수행되니까 얘는 브레이크 컨트롤 이슈에서 수행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모던 비어클 아키텍처에서는 이더넷, 오토모티브 이더넷을 백본 네트워크를 사용하니까 이런 하드웨어들은 백본 이더넷으로 서로 연동이 되어 있게 되겠죠. 예. 그리고 나서 앞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이 컴포넌트들 사이에
데이터들은 이 이더넷을 통해서 흘러다니는데 걔네들의 데이터들의 데이터 타입이 미리 다 스위치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어떤 데이터를 기대하고 그 데이터가 왔을 때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가가 잘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그 규정된 바에 따라서 이제 오토사의 툴들이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펑션들을 오토코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수많은 데이터 타입들은 헤더 파일 형태로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소프트웨어들을 자동적으로 제너레이션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스켈레톤 코드와 헤더 파일들을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거기에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들, 이거를 코딩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executable 파일이 나오게 되겠죠. 걔네들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컴파일되고 빌드된 이런 execution 이미지들을 각 앞에서 정리된 이슈나 아니면 하이퍼포스 컴퓨팅 노드에 다운로드해서 수행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걔네들은 서로 분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결성을 인식하게 되고 내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파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지를 다 알게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머릿속에 알지만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메타데이터 파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XMLU의 이런 메타데이터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한 부분으로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시켜서 수행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부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클래식 오토사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댑티브 오토사, 그렇게 다이나믹 소프트 디플로이먼트를 지원하는,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지원하는 어댑티브 오토사에서는 그 다음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그 아래 TCP/IP라고 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위에 SOAM-IP라고 하는 일종의 Publish Subscriber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통신해야 될 새로운 개체를 찾고 걔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걔로부터 원하는 서비스를 요청해서 받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핸드쉐이킹 작업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SOAM-IP를 통해서 이제 클래식 오토사와는 다르게 어댑티브 오토사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다이나믹 바인딩과 다이나믹 메시지 엑스체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 스택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이와 같이 센서 베이스드 디스트리뷰트 EE 아키텍처 위에 리눅스가 수행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댑티브 오토사 펑셔널 클래스를 돌게 되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앱들이 수행되는 이런 모습, 이런 소프트웨어 스택,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스택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예, 독일 사람들이 2015년부터 추구했던 어댑티브 오토사를 통해서 추구했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이런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바로 그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거는 OTA가 되고 다이나믹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분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라는 측면 이외에는 사실은 아직은 제한적인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어댑티브 오토사에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이 슬라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반복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과 벌써 절반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어떤 핵심적인 측면을 건드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들을 다 한 번씩 터치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그 팁 오브 더 아이스버그를 보지 말고 물로 다이빙 해가지고 그 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 약속하는 많은 가치들, 많은 베네핏들, 이것이 그냥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신기술이 나올 때는 그 신기술을 딜리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사람들이 흔히 특히 이제 비전문가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 하이프로 소멸되어 버리는 많은 기술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많은 엔지니어링 챌린지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엔지니어링 챌린지에 대한 솔루션을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선도했던 독일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에서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후발주자로 독일로부터의 개념을 차용을 했지만 먼저 이와 같은 엔지니어링 챌린지를 극복하고 이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시하고 에코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더 완벽한 형태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엔지니어링 챌린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디스트리뷰티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의 영역이고요.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 영역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가장 상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티어리다,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개념적으로 다루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부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테크니컬 디테일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배제하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Theory of Software Integration 이라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래식 오토사든, 어댑티브 오토사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자바 빈슨, 뭐 디콤이든 모던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플랫폼에서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여러분이 만든다면은 다 예외 없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개별적으로 개발해서 인테그레이션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설계 가능하고 구현 가능하고 디플로이 가능하고 수행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 단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 단위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개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커넥션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흔히 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폴트의 존재만 가지고 두 개가 well-defined behavior를 보일 수 없습니다. 이 포트를 타고 흐르는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 줘야 돼요. 그런 이 포트 간에 흐르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와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고요.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인터페이스가 뭐냐? 여러분들 혹시 자바나 파이썬이나 아니면 C++로 프로그램 해보신 분, 아니면 C로 프로그램 해보신 분은 struct 또는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데이터 타입이고 그것이 바로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도 그런 클래스나 C struct로 표현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포트가 결정되고 그 포트 간에 흘러다니는 데이터 타입이 결정이 되면 런타임 시스템,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다시 말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무엇을 제공해 줘야 되냐면 그 데이터 타입의 시멘틱스에 따라서, 미닝에 따라서 올바르게 데이터가 흘러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어댑티브 오토사나 아니면 클래식 오토사의 그런 런타임 또는 클래식 오토사에서는 버추얼 펑셔널 버스 같은 것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딱딱딱 설계해서 통합해서 설계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복잡한 시스템, 엔지니어 프로덕트를 만들려면 파트들을 특히 이제 커먼 오프 더 쉘프 파트들을 가져다가 탁탁탁 연결해서 브레드보드에다가 이제 꼽아가지고 만들면 이거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가정이 뭐냐? 컨텍스트에 무관하다라는 가정입니다. 그걸 우리 굳이 뭐 영어로 얘기한다면 컨텍스트 어그나스티시즘인 거죠. 이것이 뭐냐? 이 연결된 두 개의 컴포넌트는 서로 컴포넌트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와 이 오른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같은 이슈에서 동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왼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오른쪽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다른 이슈에 있어서 통신을 통해서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웹 컴퓨팅, 이커머스 컴퓨팅에서는 사실 얘가 붙어있든 떨어져 있든 리모트든 로컬이든 별로 개의치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근데 자동차 같은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에서는 이 두 개의 통신이 굉장히 짧게 일어나 통신 레이턴시가 짧은지 아니면 긴지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서 데이터들은 프레시니스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서 지연 시간이 길어지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Theory of Software Integration은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이상적으로 존재해서 밑에와는 무관하다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비현실적인 가정을 갖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디스트리뷰트 소프트웨어 개발이 굉장히 쉬워지고 대부분의 그런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는 밑에의 그런 레이턴시 디퍼런스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자동차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컨텍스트 인센시티비티 이런 것들이 이제 Theory of Software Integration의 기본적인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Key Simplifying 피처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트리뷰트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익스트림하게 컨텍스트 센서티브 한 그런 시스템인 거죠. 자동차는 뭐 더더욱이 그런 심각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어떤 레이턴시 디퍼런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 웹 컴퓨팅, 엔터프라이즈 컴퓨팅에서 온 개념이고 그거를 그대로 자동차에 사용하면 자동차 시스템의 세이프티, 릴라이블리티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무시하고 디스트리뷰트 컴퓨팅, 그러니까 웹 컴퓨팅이나 이커머스 컴퓨팅이나 엔터프라이즈 컴퓨팅에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잘 동작했던 거를 기대하고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자동차에서 얘기한다면 그건 뭐 어불성설이 되겠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Theory of Software Integration에서는 콘텍스트에 무관하다라는 전제 비현실적인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 디스트리뷰티드 서비스들 간에는 레이턴시 디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메모리 액세스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partial failure 이슈, concurrency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한 부분이 고장이 났어요. 제일 좋은 거는 한 부분의 고장으로 전체가 동작하지 않게 되는 거. 이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디스트리뷰트 컴퓨팅에서는 베블링 이디어트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흩어져 있고요. 그 중에 한 노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나머지 노드들이 그 노드가 고장 났는지 몰라요. 근데 고장난 노드가 계속 베블링 이디어트라는 것이 베블링이라는 것이 이제 그냥 의미 없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계속 노이즈 데이터를 시스템에 인젝트한다면 나머지 노드들은 그 노이즈 데이터가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이것이 partial failure의 상황입니다. 이런 partial failure의 상황을 디스트리뷰트 시스템에서 인지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리커버리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같은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에 이런 partial failure가 나타난다면 이건 뭐 치명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software defined vehicle로 나가려면 이런 비현실적인 가정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비전문가들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분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 제공해주는 그런 너무나 멋진 그런 미래 이거에만 포커스를 하게 되는 거죠. 절대 그런 문제는 그런 미래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그것이 오늘 제가 긴급하게 어떤 세미나를 만든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워크드루 이그젬플로 emergency brake 시스템을 사용을 했잖아요. 이 emergency brake 시스템은 카메라 센서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센서 퓨전과 오브젝트 디텍션하고 그걸 기반으로 장애물을 인식해서 emergency brake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OEM이 우리 시스템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자. 그래서 시스템을 확장하자. 그래서 여기에
라이다를 하나 더 넣자. 그래서 센서를 3개 다, 뭐 요즘 점점 라이다를 제거하는 그런 추세라서 이것은 약간 그 트렌드와 반대되는 거지만 뭐 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센서가 3개고 3개에 대한 센서 퓨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다. OEM은 당연히 서플라이어에게 라이다 센서 하드웨어와 그 서비스를 너희가 제공해줘. 그럼 우리가 그걸 인테그레이션 시킬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아니면 아예 뭐 이 디텍션 서비스조차 서플라이어한테 외주를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 이 카메라 앱과 레이더 앱과 라이다 앱에서 제공해주는 센서 서비스의 레이트가 다 다를 겁니다. 그 다른 레이트가 다른 센서들에서 어떻게 밸리드한 코릴레이트된 데이터를 추출해 가지고 센서 퓨전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라이다 앱을 그 디텍션 앱에 추가했을 때 기존의 알고리즘과 이 라이다 센서가 들어옴으로써 서로 인컨시스턴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걸 누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런 문제를 다 극복해서 라이다 앱을 껴놨어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디텍션 앱이 2가지 버전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앱과 레이더 앱에 연결된 디텍션 앱과 그다음에 3개의 센서와 연결된 디텍션 앱이 있겠죠. 나중에 그럼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에서 서비스를 선택해가지고 인테그레이션을 할 때 버전 컨트롤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버전을 정확히 쓰게 되는가. 점점점 이런 콤비네이션의 문제는 익스포넨셜한 조합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뭐 예를 들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인컨시스턴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를 들게요. 모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동차, 럭셔리한 자동차를 판매하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회사의 경영진에서는 야, 절대 락을 딸 수 없는 그런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봐. 하고 이제 연구소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연구소장이 이제 별도의 팀을 만들었어요. 그 팀의 이름이 뭐냐? 엔타이 세프트 팀, 엔타이 세프트 엔지니어링 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엔타이 세프트 엔지니어링 팀에서 이제 절대로 락을 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판매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자동차가 도난이 잘 되단 말이에요. 여전히 락이 잘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이제 경찰이 그 도둑을 잡았습니다. 또 도둑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락을 딴 겁니까? 그랬더니 되게 쉬워요. 이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몇 번 쿵쿵 뛰면 락이 풀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 자동차, 그 OEM에는 엔타이 세프트 조직도 있지만, 세이프티 조직도 있습니다. 특히 롤오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이고. 그래서 롤오버가 되면 있는 락이 쭉 풀려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구조대가 오기 전에라도 구출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롤오버 그 대응팀에서는 차체가 눌리면 락을 릴리스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 락이 릴리스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릴리스 안 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왜 생긴 거죠? 어, 2개의 서비스를 그냥 인테그레이션 시켰을 때 어떤 인컨시스턴시가 발생할지에 대한 어떤 분석을 못했던 거죠. 근데 불행히도 Theory of Component Integration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 어떻게 이걸 어떤 논리적인 어떤 인퍼런스 시스템 만들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부재합니다. 이런 문제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만들려면 OEM은 자기와 같이 협업하는 서플라이어들에게 전체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컨시스턴시를 체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시스템 와이드 서비스 리파지토리들을 다 제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서비스 리파지토리 안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와이드하게 인터페이스 데피니션 리파지토리,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어떤 데이터 타입이 주고 오고 갔는지도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 뭐냐? 사실상 핵심 노하우를 서플라이어들에게 다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아무에게나 OEM이 제공해 줄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OEM은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벤더들, 트러스티드 소프트웨어 서플라이어들한테만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OEM이 100% 통제하는 그리고 굉장히 폐쇄된 그리고 OEM의 검증과 인증을 받은 소수의 서플라이어들만 납품할 수 있는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락된다는 거죠. 절대 애플이 만드는 그런 오픈 에코시스템, 안드로이드가 만든 오픈 에코시스템이 도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서플라이어들은 이런 작업을 하게 되냐면 non-functional requirement들을 알아야 된다. safety requirement, reliability requirement. 자기 것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협업하는, 자기와 인터커넥트하는 그런 서비스의 그 requirement도 알아야 되는 거죠. 타이밍 이런 거, 이런 모든 non-functional requirement들을 어떤 형태로 OEM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한된 형태로 expose하고 싶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인터페이스 데피니션 테크놀로지에서는 펑셔널리티만 expose하지 non-functionality를 어떻게 expose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서비스를 인테그레이션 할 때 시스템 컨시스턴시를 개런티해 줄 것이냐.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오픈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아직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non-functional requirement입니다. non-functional requirement의 얘기는 제가 앞에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좀 더 복잡하게 보겠습니다. 예, 저희 실험실에서 센서 퓨전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센서 퓨전 랭귀지 같은 것도 디파인 했고요. 그 포멀 시멘틱스도 이미 디파인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개의 센서를 받아들여서 센서 퓨전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액추에이션 코맨드를 만드는 그런 노드가 있다고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아주 이게 복잡해요. 뭐냐? 여기서는 반드시 P1 센서는 읽어야 되고요. P2와 P3 센서 중에 적어도 하나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P1, P2 또는 P1, P3 또는 P1, P2, P3 세 개의 센서 데이터가 와야 돼요. 그리고 걔네들의 코릴레이션 그 타임 스큐는 20ms 안에 바운드 돼야 됩니다. 이러려면 수많은 이런 센서 밸류들은 피리어딕하게 제너레이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리어딕하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센서 퓨전을 위한 그 튜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서플라이어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해야겠어요?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non-functional requirement를 도대체 다이나믹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되는 서비스에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있게 되겠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플랫폼 베리에이션입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플랫폼 예를 들어서 뭐 오색이다 아니면은 오토서다 그러면 뭐 벡터다 아니면 현대 오토에보다 뭐 여러 가지 뭐 이타스다 이런 그 벤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런타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우리가 앞에서 워크드루 이그젬플로 사용한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이머전시 브레이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머전시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ECU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텍션 서비스와 레이더 서비스, 캐머라 서비스는 하나의 하이퍼포스 컴퓨팅 노드에 호스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들은 서로 포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인터커넥트 돼야 되겠죠. 인터커넥트가 이제 우리는 선 하나로 그렸지만 그 내부는 굉장히 복잡한 통신을 하는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어댑티브 오토사의 ara.com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또 이게 복잡해요. 왜냐? 같은 노드에 호스트된 두 개의 서비스 간에 통신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노드에 있는 서비스와 통신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스택이 또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인터페이스 해주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들은 전부 ara.com이 제공해주는 앱들을 사용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텍션 앱과 레이더 앱이 서로 데이터를 서비스를 주고받으려면 여기서 IPC 스택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디텍션 앱이 Emergency Brake Software 컴포넌트
통신하려면 인터페이스 하려면 여기 SOM IP를 통한 TCP/IP 이더넷 스택을 또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예, 뭐 여러분 얼핏 생각을 해도 이 스택을 통한 데이터 트랜스퍼와 이 IPC 스택을 통한 데이터 트랜스퍼의 레이턴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게다가 더 많은 베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레이더 서비스에서 디텍션 서비스가 센서 데이터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레이더 서비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디파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토코드 제너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토코드 제너레이션 된 모습입니다. 오토코드 제너레이션 되면서 이 서비스들 간에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통신 방식이 자동적으로 코드로 구현됩니다. 근데 그 코드의 구현 방식은 vendor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vendor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또 베리에이션, 통신 베리에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소프트 디파인드 비어클의 어떤 구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이건 앞에서 이미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 통신하는 서비스의 로케이션에 따라서 또 레이턴시 베리언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트 통신이냐, 로컬 통신이냐. 앞에서 살펴본 뭐 그 모습 그대로인 거죠.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냐? 예,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문에 VSI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미래 자동차는 오토모티브 이더넷을 백본으로 해서 이제 하이 밴드위스, 그다음에 로 레이턴시 통신이 다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영상 데이터의 양은 이더넷이 처리해 줄 수 있는 것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VSI가 하는 것처럼 오토모티브 서비스 같은 별도의 어떤 하이 밴드위스, 로 레이턴시 어떤 영상을 위한 데이터 버스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그 미래 자동차에서는 이 영상 데이터를 서비스 간에 굉장히 많이 옮겨야 돼요. 근데 옮길 때마다 이걸 다 통신으로 한다면 이건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런타임 밴더들이 사용하는 것이 제로 카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는 옮기지 않고 데이터에 대한 핸들만 옮겨서 마치 데이터가 옮겨가는 것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밴더는 제로 카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 어떤 밴드는 제로 카피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다면 이 레이턴시 디퍼런스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이와 같은 이슈들이 우리가 극복이 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non-functional requirement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latency difference만 가지고도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mixed criticality system handling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safety라든가 reliability라든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artial failure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너무너무나 해결할 것들이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스마트폰이나 이커머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오픈 마켓이 생기고 거기에 뭐 소프트웨어 앱이 올라가서 그거를 깔아주면 내 엔진에 어떤 뭐 제로백이 뭐 줄어들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아직은 발생할 개연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려는 취지가 다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느냐? 현재 디스트리뷰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만 가지고는 모든 소프트웨어 서플라이어들이 OEM에서 동일하게 공평하게 대우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 인더스트리에서는 플랫폼 프로바이더로서 익스클루시브 플랫폼 프로바이더로서 OEM이 존재하게 되고 트러스티드 소프트웨어 서플라이어도 있고 제너럴 언트러스티드 소프트웨어 서플라이어겠죠. 커스터머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OEM과 트러스티드 소프트웨어 서플라이어가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에코시스템에서 서로 협업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될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 플러그 앤 플레이 부분입니다. 뭐 칵핏 중에서 뭐 인포테인먼트 뭐 이쪽은 뭐 폰이나 아니면 웹 프로그래밍과 유사한 그런 어떤 플레이버를 즐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자동차에서의 어떤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어 기능, 인지 판단 제어 기능을
구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은 OEM에 의해서 통제되고 소유되고 동작하는 그런 익스클루시브 시스템이고 only trusted supplier들만 허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은 그냥 어드밴스드 OTA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OTA 소프트웨어 플랫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되겠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OTA가 되고 다이나믹 오버나잇의 다이나믹 소프트웨어 서비스 리컨피그레이션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무슨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아이디어를 창안한 독일 분들도 아직 명쾌한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 여름에 BMW에서 엉뜨 기능 또는 핸뜨 기능을 이걸 구독 서비스로 하겠다고 했다가 막 굉장히 비난받았잖아요. 과연 지금 이런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어떤 기능 제약으로 인해서 OTA가 되고 뭐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가지고 무슨 밸류 창출, 무슨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지 이거에 대해서도 누군가 답을 해줘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 실험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엔지니어링 어떤 아카데믹한 어떤 리서치 토픽으로 생각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우리가 일반인이 기대하는 그런 오픈 에코로서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결론은 비전으로 갈 것이냐, 일리전에 갈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단어를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있는 생각,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루전은 그냥 해결 스트래티지가 없는,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로 일루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 어드밴스드 OTA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이거를 비전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오늘 세미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